안녕하세요. 한불의 숲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숲보라입니다. 이때까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만 활동을 진행하다가 오늘은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DJ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가볼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DJ 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진행을 맡은 DJ 수디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호응은 생명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숲보라에서는 특별 게스트 3분, 그리고 청취자 2분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청취자분들과 채팅도 읽어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특별 게스트 3분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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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게스트분들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윤경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으로 철종님이랑 젤라님께서도 참여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앞에서 소개해주신 3분은 굉장히 저희랑 익숙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네. 저희랑은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분들이 게스트로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숲보라의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채식을 말해봐입니다. 육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채식에 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채식하면 떠올리는 거는 보통 다이어트나 건강식하고 또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채식이 단지 누군가의 기호가 아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식과 환경을 연관지어서 개괄적으로 채식이 필요한 이유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게스트 분들께서도 채식 요리 영상을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지은님께서는 좀 어려운 음식이죠. 잡채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잡채를 저번에 만들었었죠. 그런데 잡채가 어려운 음식인가요? 오,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아닌가요? 자신이 좀 있으신, 네,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 네. 용감하고 요리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라 잡채가 별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실제로 좀 많이 어렵던가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사실 저는 아바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의 아바타였죠? 저는 저희 어머니의 아바타로서 이제 시키면 당근 썰어 그러면 당근 썰고 불 켜 그럼 불 켜고 불 좀 줄여 하면 불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잡채가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손은 맛은 제 어땠나요? 손이었으니까 제가 만들었다 볼 수 있죠.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리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야 뒤늦게 재능을 찾으셨네. 네, 근데 다들 목소리들이 저를 의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은님의 근데 실력을 아닙니다. 의심합니까? 저희는 게스트를 아니, 존중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맛있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이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2접시나 뺏어 먹었단 말이죠. 그게 증명이 한 접시 되지 않을까요? 한 접시를 만들었지만, 자꾸 의심을
여기 DJ들 이상해요. 게스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많은 거죠. 그쵸. 호기심이 많은 네, 거죠. 그쵸. 한 접시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동생과 나눠 먹었습니다. 또 철종님께서 잡채 아주 멋지다고. 그쵸. 아, 자체도 네, 멋진데, 네. 네. 아, 영상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 이게 멋진 책도 같이 나오던데. 네, 맞아요. 오, 어떤 책이었나요? 아, 그 책이, 제목이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일곱 지구를 가지나 살리는 있어요? 네,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이었어요. 불가사의한 물건들. 어떤 어떤 물건들이 있죠? 물건들이었는지, 그쵸, 궁금하시죠? 네. 이게, 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번에, 저희는 분명 다 모르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상하네요. 제가 꿈에서 봤나 봐요. 제가 훈장님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고전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지 누군가 도서관에서 이미 대출을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어야지, 무슨 책을 읽을까 찾아보다가 마침 이제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하여튼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책꽂이에 꽂혀있던 거를 찾아서 읽어봤고, 근데 지금 보니까 표지에 2002년 환경부 우수 환경 도서로 선정된 적이 있는 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꽤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다 읽어봤는데 좋은 책이었어요. 그 가장 7가지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물건. 일단 7가지 물건들을 소개를 해주면 뭐 자전거, 콘돔, 천장 선풍기, 빨랫줄, 파이국수, 공공도서관, 무당벌레 이렇게 7가지 물건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뭐 다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DJ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왜 이 물건이 맞아, 그런 거 지구를 어떻게 있었어요. 살리는 거지? 그런 거 한두 가지 물어봐 주시면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무당벌레는 뭐예요? 저도 그게 네, 제일 무당벌레는 궁금. 그쵸, 무당벌레 되게 무당벌레 어떻게 지구를 살릴까? 무당벌레는 이 책에서 농약과 좀 관련 연관을 지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농업을 많이 쌀이나 뭐 갖가지 채소들, 뭐 야채들, 작물들을 키우려면 농사를 지을 때 살충제를 많이 뿌리잖아요. 그쵸. 많이 뿌리는데, 근데 이제 해충들을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리지만 사실 살충제를 뿌리면 이로운 곤충들도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을 사실 없애려는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천적들이라고 하죠. 천적들도 모조리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충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 센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려야 하고 그러면 그게 또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 좀 무당벌레 편에서 인상 깊은 구절도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었는지 짧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짧게. 긴가요? 구절이? 아니요, 뭐 길진 않아요. 그게 이제 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종의 반절이 곤충이래요. 그리고 곤충 중에서 4분의 1은 딱정벌레래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어떤 박사가 인터뷰에서 창조주의, 그러니까 신의 어떤 특성이 가장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딱정벌레를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이 딱정벌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인간 외에도 다른 생물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 부분이 감명이 깊었어요. 무당벌레 음. 무당벌레 소중히 여깁시다.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채팅 남겨주시기를 아파트 조명이랑 콘돔도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혹시 짧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파트 조명은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아파트 조명 없었는데 무엇을 잘못 들으신 걸까요? 뭔가 돌아가는 그 뭔가 있지 않았어요? 천장 선풍기요. 아, 무당벌레 아파트 조명. 무당벌레가 아파트 조명인 아. 줄 아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무당벌레가 네. 이름이 그 레이디버그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레이디버그로 이름이 지어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그게 이제 레이디가 그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Our Lady라고 한대요. 우리의 레이디. 근데 이제 농업을 할 때 진드기가 농사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는데 진드기의 천적이 무당벌레다 보니까 무당벌레 덕분에 농업이 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벌레를 레이디라고 얘기를 한대요. 엄청 몰랐죠? 흥미로운 음악 상식. 그러니까 레이디버그의 어원을 한번 알아봤어요. 네, 아주 이로운 동물이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콘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익하네요. 아까 뭐 콘돔 얘기도 하셨는데 콘돔은 좀 더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인구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했잖아요. 이 책이 그쵸.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콘돔을 잘 사용해가지고 뭐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지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20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물론 더 오래전부터 했겠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더 궁금하시다면 책이네요.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빌려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흥미로운 책이에요. 다른 게스트 분들 얘기로 넘어가 봐서 이제 윤경님께서 애호박 덮밥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하시는 요리라고는 김치볶음밥밖에 없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신지. 제 요리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저는 진짜 요리를 못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만들기 정말 쉬웠어요. 물론 재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젤라님께서 애호박 덮밥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어땠어요? 맛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애호박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반전 아닌가요? 애호박을 안 좋아하시는데 애호박 덮밥 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었다. 채소에 대한 편견을 깨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애호박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셨죠? 약간 애호박 하면 그냥 된장찌개 들어가서 으깨져 사라지는 무언가 아닌가요? 애호박에 대해 애호박이 너무 울어요. 애호박이 어떻게 애호박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애호박전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철정님께서도 된장찌개 애호박 너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채식 요리하면 좀 앞에서도 말해 주셨는데 건강식일 것 같고 다이어트 음식일 것 같고 이런 편견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양념장도 좀 간도 세게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아, 내가 이런 데도 편견이 있었구나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양념장 네.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고춧가루랑 간장 넣고 그 볶을 때 마늘 써서 향 내고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는 게 목적이라 그렇게만 했는데 더 찾아보니까 뭐 매실청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른 천연 조미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철종님께서 연두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음, 연두 한 연두가 숟갈 약간 넣고 제가- 연두 볶으면 넣으면. 제가 아는 그 연두인지 잠깐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 연두회 맞나? 연두회 아시죠 다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음, 다 알죠. 윤경님도 마지막에 다 요리를 마치고 그 책을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그게 읽었습니다. 어떤 책? 혹시 어떤 책인지 12달, 간략하게 소개. 네. 12달 환경 달력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환불의 숲 영상 중에 북토크 영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애청자라 그걸 다 챙겨봤거든요. 그때 이 책을 소개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한 발견하지 달에, 못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발견 못하셨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환경 기념일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물의 날 다들 아시잖아요. 뭐 오존층 보호의 날도 있고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념일부터 화학 조미료 안 먹는 날도 있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념일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일을 주제로 해서 이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2011년부터 이미 환경에 대한 이런 좋은 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 편집자님의 말을 한마디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올해 달력은 12월이 지나면 끝난다. 내년이 되어야 1월 달력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계속 1월 달력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예쁜 말인데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달력을 보고 살아가려면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책은 아니지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책 추천 너무 좋게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뭔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님께서는 브리또볼을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잡채나 애호박 덮밥에 비하면 좀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인데 맛이 어떠셨나요? 아버님도 같이 드신 것 같던데 아버님은 잘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국적인 음식이죠. 저는 이제 브리또볼을 만들 그 주에 굉장히 브리또볼에 엄청 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 주변에 먹을 곳은 마땅히 없고, 만들어 먹고 싶다 이 생각을 들어가지고 해 먹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밖에서 사 먹을 때는 뭔가 이제 소스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해서 번거로운데, 직접 해 먹으니까 이제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아마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일 재료들이 이유가 굉장히 있으신가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로 그것을 촬영을 하고
이제 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서 탁자에다가 이제 거실 탁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드시라고. 근데 이제 그게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잘 드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재료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던데, 뭐 소스도 그렇고, 옥수수 콘도 들어가고, 각종 채소들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 좀 이건 꼭 들어가야 한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일 핵심적인 그런 재료들? 핵심적인 재료요. 네, 철종님께서는 고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수는 안 넣으셨죠? 아, 고수는 이제 그렇죠. 고수는 제가 아직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고수를 안 넣고 대신 샐러리를 넣었어요. 이제 샐러리를 브리또볼에 넣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고수는 싫어하는데 샐러리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걸 넣어서 해 먹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가서 더 맛있지 않았나. 고수는 고수만 먹는다고 하네요. 애써 읽지 전 않았는데 아직 DJ 수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아, 네, 읽고 싶었어요. 철정님이 너무 재밌어요라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철정님이 하이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아, 네. 이게 하이 개그인가요? 네, 그럼요. 전 살짝 로우 개그라고 생각해서 읽은 건데. 지금 철정님과 저를 로우 개그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하이 개그, 하이 개그. 네. 네, 그럼 좀 넘어가서 누리님도 책을 읽으셨잖아요. 아, 진행이 빠르시네요. 아, 정말 네. 자연스러웠어요. 네, 누리님이 읽으신 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이제 지은님이 이제 빌리지 못하셨던 침묵의 봄인데요. 이게 운 좋게도 제 책장에 제가 언제 사두고 읽었는지 포스트잇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고, 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침묵의 봄이라는 이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노래도 있고 이제 벚꽃 이런 거 떠올라서 되게 새가 지저귀고 뭔가 상쾌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침묵의 봄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충제 DT 이제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근거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읽기에 엄청 쉽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서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냉전 시기에 과학 이제 핵 기술 관련돼서 한창 과학이 어떤 신처럼 여겨질 때 그때였어요.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영역이었고,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분야이지만, 이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이제 해양 생물학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책에서 살충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해충을 뭔가 박멸한다 이런 영향만이 아니라 살충제 하나가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방면에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살충제가 살생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지표수나 아니면 지하수나 토양이나 어떤 새나 아니면 해양 생물이나 이런 모든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에게 이 살충제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파트별로 잘 설명을 해놔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렵기도 했지만 뭔가 이 통찰력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부, 2부 때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다방면으로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도 흥미로운, 있어요. 흥미로운 책인 것 같아요. 해충제, 살충제? 네, 살충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마냥 벌레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에 뭐 다방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뭔가 들어보면서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은님께서 읽은 책에도 식물의 보험이 언급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목은 들어본 적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환경 고전이라고 해서. 근데 저도 읽어본 지가 않아가지고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요리도 맛있게 하시고 책도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게 이제 누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리님께서 왜 비건 레시피 촬영을 제안했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시피 촬영을 제안했던 이유는 막 엄청 큰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일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채식을 정말 실천을 이제 해야겠구나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밥을 세 끼를 먹는데 그때마다 항상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하던 식습관이 육식이다 보니까 이제 채식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뭘 먹어야 하지? 할 때 바로바로 안 떠오르니까 그 먹는 걸 결정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식 레시피를 다 같이 이제 실천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급식 같은 데서 채식 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은 더 뭔가 그런 레시피들 일상에서 상상을 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태 전환 교육 해가지고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채식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런 변화들이 좀 축적이 되고 지속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뭔가 급식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급식을 먹었던 그 급식 메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뭐 불고기 아니면 뭐 생선, 어제 그런 육이 들어가는 육류는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제 특히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니까 우리가 흔히 육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에너지, 성장, 뭐 단백질, 필수 영양소 섭취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 청소년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필수 영양소인 고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 메뉴마다 뭐 채식보다는 좀 육식이 중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식 메뉴를 더 중요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왜 고기인데 정사각형 그 큐브 고기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뭐 떡갈비요? 장조림이나 아, 떡갈비보단 그냥 장조림이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정사각형 모양의 큐브 고기가 있었어요. 저 알아요. 그 딱딱하고 질긴 그래서 거. 맞아요, 음, 맞아요. 네. 그게 항상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학교 급식만 돌아봐도 한국 사회가
채식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련 정보도 부족하고 이제 식당에서도 비건 옵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뭐 그쵸. 젤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다니면서 채식을 접하지 못했던 게 항상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점도 있고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건 네. 옵션도 없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찍은 컨텐츠들은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 10,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위주로 찍었는데, 뭐 그것도 정말 좋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뭐 거주 환경이라던가 여건도 정말 다르고, 그래서 사실 밖에서도 채식 요리를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비건을 중점으로 하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도 밖에서 먹으려 해도 뭐 검색을 뭐막 엄청 좀 공들여서 해야 되고, 뭐 정작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된다 해서 가봤더니, 뭐 우유나 치즈에 대해서는 아예 명시를 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말 당연하게 베이스 되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그게 비건인지 아닌지조차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크게 자각이 없으셨던 경우도 좀 가끔씩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식당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도 비건을 지향한 지 좀 오래됐는데, 사실, 이렇게 비건을 지향하면서 뭐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뭐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더 빨리 지치게 하거든요. 철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이 뭐 그냥 겨우겨우 옵션으로 되는 것도 씁쓸하기도 하고, 뭐 사실 육식을 할 때보다 비건이 아닌 음식을 먹을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가게가 적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뭐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도 그런 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들이 좀 더 힘든 문제 같은데 지용 DJ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식당을 가기 전에 미리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 식당에서 비건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옵션조차 있으면은 겨우 감사한 거고. 또 뭐 굳이 외식을 하지 않더라도 뭐 편의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과자라든지 어떤 식품을 살 때도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그 성분표도 좀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화학 성분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니까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게 항상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셨는지 다 문 닫았을 때 씁쓸함이 컸다고 하시네요. 젤라님께서 조기 마감이나 갑자기 휴가를 맞아요. 가시거나 경기도 살아서 홍대까지 갔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미리 찾아보는 게 진짜 피곤할 때가 있다. 그죠. 그냥 쉽게 맞아요. 쓱 사고 싶은데 하나하나 고민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옆집 가서 감자튀김만 드셨다고. 식당 그러니까요. 자체가 별로 감자튀김, 없으니까. 맞아. 식당도 별로 없고, 그냥 좀 쉽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뭐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은근히 이제 정보가 요즘에 뭐 정보화 시대니 뭐니라고 하긴 하지만 되려 방대해서 더 피곤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비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대해서 피곤함보다는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부족해서 피곤함은 더 배로 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 젤라님 채팅 너무 공감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맨날 실제로 DM으로만. 인스타그램에 공지된 게 모르고 원래는 휴무일인데 그냥 찾아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날 뭐 이렇게 가게 정리를 하시는지 문을 열고 있어서 그냥 어수선한 상태에 들어가서 뭐 커피 마시고 디저트 마시고 비건 카페였는데 뭐 그냥 지도 앱 같은 데서는 오늘 연다고 해서 갔는데 인스타그램 알고 보니까
거기만 공지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채식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나 SNS를 끊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절박한 정보원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관련해서 뭐 일화가 있다던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이수 DJ님이 하시는 정보를 얻는 그런 커뮤니티나 유용한 앱들 같은 게 있을까요? 저한테 역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아주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일단 저희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채식 지도 어플이라고 할 수 있는 채식 한 끼를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게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좀 튕기는 현상도 있고 정보가 그럼에도 좀 부족한 현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유일하니까 일단은 그것을 애용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인터넷에 비건 편의점이라는 위키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비건 관련된 거의 한국의 모든 과자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식당들 어느 지역에 비건이즘 식당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비건 편의점이라는 위키 페이지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비건 음식을 파는 그런 마켓들도 있잖아요. 헬로 네이처라고 마켓컬리 같은 그런 온라인 이렇게 배송업체인데 식품 배송업체인데 거기는 비건이라는 코너를 따로 개설해서 그거 비건인 물건들을 제가 굳이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가면 볼 수 있어서 조금 유용한 편이었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SNS 같은 데서는 이제 해시태그 많이 달잖아요. 해시태그에서 나의 비건이즘 일기라고 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해시태그 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먹은 요리를 찍어서 올리든 아니 이런 식당에서 비건 음식을 팔더라 그런 것들을 공유하든 좀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철종님께서도 그 해시태그 너무 좋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 해시태그를 좀 많이 이렇게 항상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스타에서 가끔 그 해시태그를 보면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괜찮은 레시피를 자신이 직접 해보고 거기 그 레시피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뭔가 첨가물을 더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또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채식 한 끼라는 어플도 좋지만 뭔가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해내는 레시피라던가 비건에 대한 좀 이야기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마무리해 그냥. 지은님께서 부추 잡채가 널리 퍼지면 좋겠다. 부추가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레시피 영상인가요? 브이로그인가? 레시피 브이로그 영상 겸 레시피 영상인데 지금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고 아마 저희 지금 이 라디오가 나올 때쯤이면 그 전에 올라가 있겠죠? 1부 마무리하고 어차피 2부에서 얘기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도 그렇지만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특히 채식에 대한 접근성 얘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럼 이렇게 채식을 말해봐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한 분 더 채팅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셔서 네네.
목소리는 안 하시고? 원하면. 근데 뭐 채팅만 해도 되고. 아마 지금 수업 듣고 그러면 있을 거예요, 유린. 네? 저는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코너는 오늘 내일 기후입니다. 앞에서 채식과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이 코너에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기후 하니까 좀 되게 급박해 보이고 당장에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 이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홍디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날씨 예측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쨍쨍했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막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오늘 내일이 너무 다르다라고 해서 오늘 내일이기도 하지만 이 코너에서는 오늘과 내일, 즉 현재를 통해 미래의 기후를 통찰해 본다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기후 위기가 성큼 다가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코너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의 기후 위기에 대해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분은 좀 특별하게 1부 때 청취자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목소리도 함께 참여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부에는 참여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2부 때 새롭게 참여해 주신 예린 청취자님도 계시거든요. 일단 먼저 목소리 출연해 주시는 청취자님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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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젤람님부터 그냥 간단하게 뭐 성함이랑 뭐 자기소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닉네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젤라고요. 환경이랑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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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종님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비건이고요. 저는 환경 때문에 비건을 실천하게 된 게 가장 큽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와, 네, 1부 때는 이제 채팅으로만 참여를 해주셨는데 1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책들을 알게 된 것도 좋았고 사실 채식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지금 뭐 먹지? 그 다음에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부추 잡채가 자꾸 맴도네요. 부추 먹는 걸 잡채. 참 좋아해요. 시금치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부추 정말 맛있었어요. 부추 최고. 레시피 올려주세요. 네, 꼭 환불의 숲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코너는 오늘 내일 기후라고 이제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앞에서 사실 이게 앞에서는 채식과 환경이었으면은 기후와 환경 이게 채식과 기후 위기도 그렇게 크게 막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철종이 님이셨나? 비건이 환경 때문에 시작하신 이유가 가장 크다고 그런 관련성이 있는데 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채식을 채식을 실천하게 되신 건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작년에 이 비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접한 게 처음에 책을 읽고 접했어요. 육식의 성정치랑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손을 씻을까 그 제목 맞나요? 네. 아직까지 저 지금 있어요. 저 책을 읽고 이제 한동안 비건 실천을 아주 잠깐 하다가 이제 다시 너무 어렵다고 이것저것 핑계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호주에 산불이 되게 심하게 났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마철이 됐을 때도 장마가 7월 말까지도 계속 이제 시작을 하지 않더니 8월에
엄청 폭우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고 홍수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기후위기가 이게 현실이 되었구나. 이제 실천을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이게 그 육식이 제일 환경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거를 머리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비건 실천을 꾸준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계속 그 쏟아지는 환경 뉴스들을 보면서 실천 의지를 다시 다잡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 다뤄볼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직접적으로 그냥 연결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부 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코너 설명을 홍디께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올해가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에서 기후위기를 더 체감할 수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코로나19 그리고 폭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60%가량이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무려 9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DJ님들이나 게스트분들도 최근에 기후위기를 체감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은님부터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기후위기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죠. 바로 제 졸업식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뭔가 말하고 나니까 약간 축하드립니다. TMI 느낌이긴 한데. 와, 졸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여름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코스모스는 보지 못했고, 먹구름과 폭우를 보았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도 사실상 다 취소가 되고, 그냥 학위복만 대여해서 사진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찍는 걸로 그냥 간소하게 보내게 됐는데요. 제가 8월 15일에 학위복을 입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분명 그때쯤이면 원래는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8월 중순이면 이제 장마가 다 끝나고 그렇죠. 엄청 더울 시기인데 그때까지도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전날에도 계속 비가 오길래 설마 내가 사진 찍는 날에도 올까 했는데 그때까지도 폭우가 내렸던 뭔가 그날 되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펑 젖은 저의 등을 만져보면서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젖은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정말 유독 길었죠. 저도 이번 장마 그리고 폭우 관련해서 조금 느낀 게 저는 또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항상 이렇게 근처의 식료품 가게에서 사오거든요. 특히 이제 채소 위주로 사는데 이번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채소값이 폭등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애호박 값이 3배가 뛰었다든지 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조금 낮고 해외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식품들도 많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계속 이번에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비가 더 온다면 오고 장마가 길어진다면 길어지고 그럴 텐데 단순히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마트에 갔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안 팔면 어떡하지? 아예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좀 식량 위기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저도 느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상 기후 때문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이제 많은 걸 또 새삼 느꼈고 또 이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어쩌다가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폭우나 기후 위기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부의 보호
재난 대책이나 보호에서 아직까지 배제되어 있는 것 같다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물이 차오르면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경우나 아니면 철장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도 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젤라님은 관련해서 어떤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번 해에 가장 많이 느꼈어요. 똑같이 다른 분들처럼 그냥 날씨가 너무 오늘 내일 하고 망가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시스템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번 여름이 처음이 아닌데 왜 처음 겪는 느낌처럼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번 여름이. 덥기도 더웠다가 비도 왔다가 갑자기 태풍도 너무 많이 왔잖아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태풍이 그냥 데일리 루틴처럼 태풍 없으면은 이번 한 주가 견뎌지지가 않을 것처럼 꼭 그렇게 날씨가 태풍이 매도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뭐 지구온난화 이런 말보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더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실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책으로 접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름에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망했다. 망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철종님은 혹시 철종님이 채팅으로 그 벌레 급증에 대해서도 예린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철종님도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막 직접적으로 근데 원래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태풍 그 폭우가 겹치면서 줄줄이 취소됐던 게 영향을 있기는 했네요. 그것도 있었죠. 노래기 채팅으로 쳤는데 제가 본 건 아닌데 가족이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 지네처럼 생긴 작은 벌레들이 엄청 많이 습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 매미나방과 비슷한 경우지 않을까? 그리고 대벌레도 산에서 엄청 많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었고 그런 진짜 특정 벌레들이 우수수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게 되게 많이 올해 유독 그 소식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벌레 급증 특정 특정 종의 원래 제가 그 관련된 그 짧은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나방인지 놀래기인지 벌레 종류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요. 원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만큼 겨울에 뭐 알을 많이 낳아 놓으면은 겨울이 추워서 어느 정도 추워야 이제 그 알이 좀 죽는다 하더라고요. 죽어서 좀 개체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히 작년 겨울이 정말 따뜻했잖아요. 예년과는 다르게 예년 좀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겨울과는 다르게 좀 따뜻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 더 많은 그 수가 좀 번식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걸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프레시안에서 발행한 기사 중에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로 보이는 많은 재난이 사실은 인재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재해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재해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누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도 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환경 불평등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재해의 측면에서 불평등 문제를 좀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걸 넘어서 배후의 구조를 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언급을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장마다,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좀 당연히 그래 왔다는 듯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로만 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누가 좀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많이 못 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사 제목도 아까 말했지만 장마가 아닌 기후 위기임을 지적을 하잖아요. 올해 장마가 길었던 만큼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날씨 얘기를 정말 자주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장마가 정말 길다, 뭐 기상청이 좀 날씨 예측을 못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장마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냥 좀 그저 운이 나쁘고 뭐 올해 유독 심하고 뭐 그냥 그런 현상이다라고만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도 좀 찾아보고 좀 실천으로 이어질 테니까, 그만큼 생각의 전환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뭐 꼭 태풍의 횟수가 많아졌다거나 장마 기간이 급격하게 길어졌다거나 그런 날씨상의 변화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도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올해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갑자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같은 느낌?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홀에 손님이 되게 많은 편이어서 포장 손님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홀에서도 이제 테이블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거리두기 규제 강화가 되면서 포장해서 음식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장하려고 음식을 싸다 보면 이렇게까지 일회용품이 많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음식도 다 따로 담아주고, 반찬도 따로 주고, 일회용 젓가락이나 뭐 숟가락도 다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나가는 음식은 적은데 그걸 포장하는 쓰레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그런 일회용 그릇만 7, 80개 정도는 기본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가면 대체 이게 일주일만 돼도 얼마나 쌓일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게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장 보러 가는 게 조금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장 보는 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편하기도 편하고 어디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헬로네이처나 마켓컬리는 본인에게 담아서 주는 거를 꽤 오래전부터 시행한 걸로 아는데, 쿠팡은 얼마 전부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농산물의 가격이나 이런 우리 흔히 사는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추나 이런 것들은 쿠팡이 훨씬 더 저한테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쿠팡을 애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인지를 못하다가 박스랑 비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비닐도 비닐 포장이고, 이 식용유나 계란이나 뭐 그런 식료품들 하면은 깨져서 올까봐 거기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뾱뾱이 포장? 그 에어캡 포장을 엄청 많이 해요. 비닐이 진짜 한 주먹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5인 가족이라서 가족을 전부 다 먹여야 되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시키면 진짜 한 10인분의 쓰레기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물건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크고 포장하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볼링백으로 바뀌어서 조금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포장들이 비닐인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장을 보려면 무조건 비닐 포장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매번 시장에 가기는 사실 이것도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핑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사실 편리함을 찾다 보면 쓰레기를 또 그만큼 만들어내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혼자 살면은 좀 방 한켠에 쌓이는 쓰레기 양을 보면서 체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쓰레기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좀 배달도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도 아니고, 뭔가 좀
그 밖에서 뭐 처리한 게 많으니까 사실 밖에서 처리해서 더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방 안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올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제가 배출을 하거든요. 일회용품도 사용을 나도 일회용품 사용했나라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막상 방에 이제 뭐 좀 재활용 같은 거 모아둔 거 보면은 일회용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쓰레기를 생산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게스트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 젤라님이 시장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났는데, 저도 쿠팡도 쓰고 시장도 가거든요. 쿠팡 진짜 매번 시킬 때마다 스티로폼이 이만큼씩 박스가 몇 개가 오니까 좀 시키는 게 많이 꺼려지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살 거를 많이 야금야금 모아뒀다가 한 번에 시키기는 하는데, 그건 마저도 되게 항상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계속 밖에 못 나가니까 택배로 시키는 건데 또 시킬 때마다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오니까 그게 좀 고민이고 그 시장을 가는 거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되니까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 가면은 또 비닐을 한 매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게 하나 갈 때마다 비닐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를 채소 같은 걸 사더라도 그냥 장바구니에 바로 담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닐을 통해서 따로따로 채소들을 싸서 주니까 또 소비를 한 번 할 때마다 쓰레기가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오는 그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49.2%가 대체로 동의하고 41.5%가 매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화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불의 숲 컨텐츠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린 뉴딜에 관해서도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잖아요. 그린 뉴딜 하니까 저 이번에 좀 그 재생에너지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좀 찾아봤는데 이게 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뭐 말은 이렇게 좋은데 그 안에 또 문제들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그린 뉴딜의 핵심이 뭐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되려면 그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를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수소 연료를 만드는 거를 뭐 태양광이든 풍력 발전이든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화석 연료에서 뭐 만들어지는 그런 뭐 어떤 수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면은 아무리 수소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 방식이 있어서 좀 친환경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굳이 화석 연료를 줄일 생각도 크게 없어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른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다 석탄 발전을 뭐 2030년까지 뭐 완전히 폐쇄하겠다, 몇 %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희는 가만히 있지는 못한 망정 이제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외국에도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뭐 몇 호기를 새로 짓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정말 그린 뉴딜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붙여진 별명이 있었잖아요. 기후악당이라고. 이제 그 오명인가요? 아무튼 기후악당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정부의 책임이 되게 막중하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36.9%,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 28.5%, 그리고 개인이 25.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제도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에서 환경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각도의,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청소년 기후 소송단이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 소송단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저는 제가 이거 접하게 됐을 때 해당 단체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후 위기는 당장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었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이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라던가 뭐 빈부격차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지만 뭐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환경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는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세대 간의 이 환경을 쓰는 거에 있어서 사실 환경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그 무한재가 아니라 유한재인 만큼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그 문제점들을 이미 겪고 있고 다가왔고 이게 환경 불평등까지 이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작년과 올해만 해도 태풍이라던가 도시홍수 등 그 빈도수나 세기가 정말 다르잖아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상의 이런 불평등은 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시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승소한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좀 점차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불의 숲 채널을 운영하면서 숲보라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혹시 환경 관련해서 보신 미디어 아니면 영상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환불의 숲을 하면서 좀 찾아보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게스트분들은 전문가분들, 어떤 영상들을 보시는지? 환불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하다고. 환불의 숲은 네, 당연하죠. 안 보실 리가 없죠. 환불에서 저희 부모님도 보십니다. 애독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햄버거를 먹으면 환경 파괴가 된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딱 그걸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상관이지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예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그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그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거로부터 환경 파괴가 나온다라는 거를 처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와닿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에서 같은 거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좀 더디게 기후 변화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품 쓰기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고기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봤던 영상들을 공유를 하자면 저는 제가 채식을 결심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넷플릭스가 한몫했다고 보면 또 무방한데 왓더 헬스랑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넷플릭스에 그런 좋은 다큐들이 많이 있었고 게임 체인저스
다들 익히 들어본 대목들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저는 환경 오염에도 원래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의 건강에까지 이렇게 헤쳐지는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그냥 한국에서 자라면 급식에는 뭐 당연히 고기 있고 이게 건강한 음식이고 뭐 고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리고 관심도 훨씬 더 많이 가게 되었고요. 환경 자체고요. 제 개인의 건강에 위협을 끼친다는 거가 사실 한몫했지만 그래도 환경에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친지는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글로 읽을 때보다는 영상물로 접했을 때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훨씬 더 와닿아서 영상물이 저는 굉장히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특히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에서 본 좀 기억에 남는 다큐가 카오스피라시라는 다큐를 전 봤었거든요. 그게 뭐지 환경 운동가들이 육식이 정말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약간 그런 걸 추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환경 단체도 자기들이 소개하는 뭐 사이트라던가 환경 운동에서 뭐 탄소 배출의 문제다, 뭐 자동차를 몰면 안 된다, 공장 운영에서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육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서 왜 육식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라면서 그런 걸 좀 추적해가는 다큐였거든요. 그 다큐도 계속 육식이 환경 오염이라던가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잘 분석한 다큐라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다른 누리님은 좀 인상 깊은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어떡하죠? 진짜 패스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은님. 좋은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봐야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좋은 자세입니다. 지은님이 이제 이어서 말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요? 좋은 작품이요? 네. 사실 전 다큐멘터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제가 본 콘텐츠들을 이미 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채식이나 육식을 완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아니면 뭐, BBC에서 좋은 다큐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요. 동물에 관한 다큐들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 동물들의 삶? 그 자체를, 뭔가 인간의 시선에서 본다기보다 그냥, 저 동물이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뭔가 그들끼리 그 무리 속에서도, 좀 갑작스러워서 좀 정리를 다시. 아무튼 그 동물들이 자기들 나름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위로받는 것들이 있어요. 좀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이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뭔가 인간만이 물론 인간의 책임이 어마무시하지만 인간이 망쳐놓은 거 인간이 뭐 치운다 뭐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고 그 동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는구나 그런 걸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BC 다큐를 추천합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BBC. 네. 관련해서 영상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연을 접할 때 굉장히 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내가 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원래 하던 공부나
원래 있던 관계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연 속에 있다 보면 제가 너무 자만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체계가 완성되기까지 뭐 강아지나 뭐 새들이나 우리가 흔히 그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야, 새대가리야 이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다 그들만의 체계가 있고 정말 각자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인데 제가 너무 자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 볼 때도 굉장히 겸허해지고 오히려 환경에 더 관심이 크더라고요. 아예 자연 속에 가보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누리님이 다양한 생물 종과의 누리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얘기하면서 나무늘보를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생각 드냐고 여쭤봤거든요. 다양한 생물 종과의 어울림과 여유,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본주의는 어떤 맥락인 거죠? 이거 하도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너무 생산성이나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어떤 착취?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쉼이나 여유랄지, 게으름에 대한 생각이랄지. 여기 이것과 큰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나무늘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니까 떠올랐던 건데, 이제 숲속 생활을 하시는데 다람쥐랑 교류를 하는 유튜버 분 영상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상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서도 뭔가 서로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거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주로 얻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로 언론 기사, 그리고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다양한 매체,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 다각도로 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뭐 이런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8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면 뭐 북극곰이 살 곳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컨텐츠 전달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굳이 뭐 저희 환불에서 채널처럼 이렇게 뭐 프로젝트형으로 이렇게 영상을 뭐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뭐 이걸 말로 풀든 글로 쓰든 아니면 뭐 그림으로 그리든 영상으로 표현을 하든 그것을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에서 조금 뭐 내 생각을 객관화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정보, 뭐 환경, 기후위기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뭐 콘텐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환불해수 채널도 물론 그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는 것도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과정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아까 이제 공포감, 위기감 조성 얘기하면서 예린님께서도 공포감만 조성해서 다들 바뀌려고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 생산 측면에서도 맞고, 이제 계속 이어진 얘기지만 이런 뭔가 계속 위협하고 뭐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보도하는 거는 그렇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DJ 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거든지 일단 목소리를 내고 어떤 형식이든지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쭉 저도 들어왔던 게 북극곰이 살 곳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 좀 뭐 불쌍한 동물들이 뭐 죽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접했지. 정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환불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알게 된다면은 좋겠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주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늘은 채식을 말해봐 코너랑 오늘 내일 기후 두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소감이 궁금하네요. 먼저 저부터 말해보면은 원래 다른 사람 얘기 듣기 전에는 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소감을 말해보면은 재밌었어요. 재밌었단 말 제가 먼저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재밌었단 말 못해요. 재밌었고요. 어떤 점이 그리고, 재밌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뭐가 이 게스트 분들, 그냥 정말 낯선 게스트 분들 세 분과, 다른 이제 청취자 분들 세 분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해본다는 게 재밌었고, 뭔가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잡고, 그렇게 이 주제에서 뭐 얘기해보자 그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특히 사회로 나가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할까? 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저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뭐 날씨 얘기 정도는 간단하게 하지, 이래서 뭐 기후위기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말을 못해요. 테이크아웃 매장은 당연히 일회용품을 하루에 정말 많이 배출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회용품이 문제다, 뭐 기후 위기가 문제다 이런 말을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언지를 살짝 들여도 그렇게 깊게 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해봤자 이제 알바생의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만큼 오늘이 좀 더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분. 저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젤라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홍PD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저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이 되고 쟤 왜 저래? 예민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그냥 편하게 좀 살지. 그렇게 되거든요. 얘기할 때.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저만 괜히 뭐랄까요? 막 음지에 뭔가 마이너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환경은 우리가 사는 문제고 우리가 사는 문제고 너무 일상적인 얘기들인데 그거부터가 그냥 막히니까 사실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많이 메모해서 갑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아, 설정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비건이 뭔지 왜 하는지 막 그러면 이거 먹어, 이거 안 먹어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와, 뿌듯하네요. 우리 특별 게스트 분들 중에 내가 이 게스트의 대표다라고 하는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대표하면 윤경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빅장님 어떠셨어요? 대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이 라디오 얘기하면서 좀 열심히 뭔가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저는 원래 유튜브나 영상을 잘 안 보는 편이어서 환불의 숲 영상만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막 BBC나 다큐멘터리나 뭐 넷플릭스 안에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채식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작은 거라도 완전 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와, 이번에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으로밖에 참여를 못하셨던 예린님의 간단한 소감 채팅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오. 예린님의 예린님. 소감이 도착하였습니다. 재밌었어요. 2부밖에 참여 못했지만 다큐 추천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환불의 숲에서 특집으로 넷플릭스 다큐 추천 영상 같은 것도 나중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컨텐츠 의견 감사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특별 게스트 3분과 그리고 청취자 3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숲보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와, 안녕. 즐거웠어요. 바이바이.